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속타는 미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 물론 중국과 패권 전쟁 중이고요. 미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중국도 만만치 않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미국도 핵심 광물들을 중국 이외에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이 이 핵심 광물을 찾아서 애타게 다니는 모습, 저희가 오늘 하루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핵심 광물 찾아 산만리, 인도와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십 이란 기사입니다. 사실요,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난 상황에서도 인도나 이런 데랑 자기들이 광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특별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건요. 그만큼 미국이 정파, 정당, 어떤 대통령을 떠나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하고 점점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는 과정에서는요. 자신들이 지하자원 그리고 세계적인 공급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백악관이 지난 6일 미국과 인도는 양국 간에 다방면에 걸쳐서 전략적인 기술 협력을 가지기로 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요. 미국과 인도는 희소광물 관련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양국은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첨단 기술과 전자기기에 필수적인 희소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흑연, 갈륨, 게르마늄, 우리 방송을 여러 번 들어오신 분들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왜 이 세 개가 강조됐느냐? 당연하죠. 중국이 수출 통제하는 새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팔지 않겠다고 한 품목들인데 이 품목들이 중국이 좌지우지하는 게 전 세계의 60%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공급망에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땅덩이가 큽니다. 그리고 뭐 알래스카도 있고 요새 트럼프는 그린란드까지 먹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자원들을 바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요, 광산 하나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인허가를 거쳐야 되고요. 또 어마어마한 국내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안보에 결정적인 위험이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미국이 단시일 내에 이런 공급망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요, 얼마나 영리한지요. 자신들이 흑연, 갈륨, 게르마늄의 우선권을 갖고 있고 지배권을 갖고 있지만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브라질이나 다른 나라의 주요 광산들을 미리 입도 선매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희소 광물, 중요한 광물들의 전체적인 글로벌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미국이 똥줄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새로운 광물을 중국의 영향권 밖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새롭게 광물 소스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 지질조사국과 미국 지질조사국이 희소광물 탐사 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걸 더 강화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광산, 새로운 광물을 끝까지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에 또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불리한 결정을 또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감산 조치 발표, 글로벌 공급 35% 감소 가능성이란 얘기인데요. 이 또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죠.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가 올해 니켈 원광 채굴량을 전년 대비 25% 줄이기로 했답니다. 트리 위나르도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 광물석탄 국장은요, 올해 니켈 원광 채굴 할당량을 2억 톤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채굴량이 2억 7,200만 톤인 걸 감안하면요, 약 74% 수준입니다. 그러면서요, 위나르도는 광산업체들이 환경이나 기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할당량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는 인도네시아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니켈의 전 세계 매장량의 42%가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건데요. 맥커리는요,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 감소가 글로벌 시장 공급의 3분의 1 이상 감소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에 소재가 되는 니켈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이 또한 미국의 공급망, 이건 꼭 미국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니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 간의 각지전은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고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모든 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또 이런 부분이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이나 희소 광물을 향한 강대국의 각축전은 트럼프 행정부 들면 더욱 심해질 거라고 보잖아요. 그런데요,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대해 벌써부터 캐나다나 이런 데서 견제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는 없지만 쥐도 죽기 전에 고양이를 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입장에선 트럼프에 한 방 먹일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 위협에 캐나다가 미국의 경합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 플로리다 같은 미국의 경합주를 겨냥한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표심만 흔들면 뭐 의원이나 상원의원 등에 대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고요. 차기 대선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정말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버라이어티 쇼 진행자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론만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합주의 민심이 흔들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미국은 대통령 선거 후 2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이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또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캐나다는요,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보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당선자는요, 계속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서 뭐 오피오이드나 여러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캐나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요, 캐나다 트리니티 대학의 잭 커니먼 교수는요, 정치적 논리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를 끌고 있는 주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관세를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돌아선 펜실베니아나요,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미시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와 같은 경합주를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오렌지 주스, 그리고 미시간 및 펜실베니아에는 철강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 철강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기 시절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이때 캐나다가 어떻게 보복했냐면 켄터키주의 위스키, 캘리포니아의 와인, 그 다음에 카드게임 제품 이런 데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되게 약한 것 같지만 근데 당시에는요, 켄터키주는 강한 공화당 지지 세력이고요, 캘리포니아는 강한 민주당 지지 지역입니다. 이거는 뭐 보복 관세를 부여한다고 해도 뭔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보복 관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게 캐나다 교수들과 캐나다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캐나다가 밀고 나갈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트루도 총리는 안 그래도 인기가 떨어져서 물러나야 할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급소를 맞아서 이제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트루도 총리가 밀려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된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다른 나라의 총리나 국가 원수들도 어느 날 물러날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당신들도 파리 목숨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분명히 여기에 보복할 방식을 택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어떻게 돼 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주의로 끌고 나갈 건데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도 캐나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경합주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보복 관세나 보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더더욱 풀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속은요, 영국이요, 미륵국용 선박을 제조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는 겁니다. 이건 웃기잖아요. 왜 갑자기 여기서 중국 기업이 나올까? 영국에 미립국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있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옛 영국의 식민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보면요, 영국은 지금 미립국자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영국 정부는 2024년 소형 보트를 이용해서 영국에 들어온 불법 입국자가 36,800명에 달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소형 보트를 타고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영국과 프랑스 국경인 도보 해협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보트면 충분히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은 미립국 조직을 겨냥해 제재를 해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요, 미립국에 사용되는 보트를 향한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무부 장관인 데이비드 레미는요, 미립국에 사용되는 보트와 엔진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업체들도 제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BBC 인터뷰에서 진짜 제재를 할 거냐 제조업체들을 하니까 이 레미 장관은 물론이다 라고 답하면서 미립국 문제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의 역할을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제재는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립국 네트워크와 연관된 인물 및 조직에 대해서는 영국 입국 금지, 그다음에 자산 동결, 거래 차단 등의 조치를 포함할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무보트 만드는 걸 미립국자들이 사용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지만 영국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알면서도 이걸 판매한다 라는 거죠. 이렇듯 제재는 전 세계가 점점 더 엮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은요, 이 보트를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있더라도 이걸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립국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 제재, 국제사회가 점점 더
글로화되면서도 점점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뉴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